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고용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는 고용 보고서, 절치 보고서 등 고용 관련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왔었지만 그래도 증시는 무난하게 잘 흘러가 줬는데요. 자, 이제 시장의 눈은 다시 물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 9시 30분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는 6.0%이지만 일각에서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가가 $80까지 올라온 점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름값도 이렇게 다시 오를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 주는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투자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수식어가 너무 멋진데요. 수석 연구위원. 이 자리는 어떻게 올라가는 자리일까? 대단해 보입니다, 진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주 또 재치 있게 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주식 이야기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코스피가 지금 8개월 만에 2,500선 다시 네. 이제 탈환했습니다. 요 흐름 계속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한 이틀 만에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갑자기 그렇죠. 예, 코스피 지수가 사실은 2,200에서 2,500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400 지겨웠어요. 예. 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예, 결국 삼성전자에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반도체는 재고가 너무 높아요. 음. 그리고 올해는 경기 둔화 때문에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사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서 네네네. 사실 국내 증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계속 주창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예.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업황의 바닥을 내다볼 수 있는 시그널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기대만 했던 반도체 업황의 턴 어라운드가 좀 가시화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500선에 안착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그래도 상방 압력이 높은 건 현실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종합주가 지수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달려 그렇죠. 있는 거네요. 제가 또 이거 네, 보면서 네. 참, 야, 삼성전자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감산 계획을 처음 발표했는데 그거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감산을 한다는데 왜 주식이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네네. 얘기했던 시점이 올해 3분기였습니다. 그 논리를 바라보면 결국 지난해 연말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재고가 역대 최고치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재고가 많았죠.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도 생산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을 대부분 발표를 했는데 보통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제적인 생산량으로 연계되는 게 6개월 정도 시차가 걸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용을 해보면 올해 3분기 정도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고가 엄청 많이 남았을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조차도 감산에 동참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재고가 좀 떨어지면서 수요가 약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한 분기 정도 앞서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네. 가능하다. 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2,500선 뭐 좀 지켜봐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또 이제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네. 시중금리를 이제 또 발표가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이번에는 저번에 동결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미국은 이제 멈출 것 같은데 갑자기 니네가 금리를 왜 올려요?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번 금통위 금리 결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네. 지난번 금통위 결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어줬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물가하고 대내의 금리 착대에 따른 자금 유출 압력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물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전월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고 네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동결적으로 좀 가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동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좀 투자자들한테는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금리를 동결한 게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적인 노이즈는 좀 감수하더라도 올릴 수 있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보면 각각 5월과 6월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25pp씩 올릴 거예요. 결국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행은 동결 기조로 간다고 하면 미국 정책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이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내 자금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화가 빠져나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 엄청 팔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그렇죠. 채권 팔아서 미국으로 가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놔야 나중에 올리고 싶어도 그러니까요. 좀 못 걱정이에요. 올릴 때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지난번 한 25pp 올리고 했다면 아마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마침표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는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4월도 있지만 5월 달도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금리를 올릴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놨다는 거죠. 저는 4월보다는 5월 달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저는 이제 6월 달 중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서서 그 이전인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는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4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좀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이제 또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어디가 좀 경기가 어려운가? 어디 약한 고리가 금리를 올리면 터질 것 같으니까 이게 나라에서 막는 건가? 나라에서 막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좀 약간 좀 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기가 올까 막는 것인가? 안 따라갈 이유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안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네. 제 혼자 계속 네. 머릿속으로 그냥 막 네. 고민하고 대입해보고 이거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금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로 그쵸. 보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얘기까지 해봤고 팬데믹 이후에 아무래도 좀 우리가 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약간 이런 네. 심리가 또 생겨가지고 4월 이후 글로벌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을 볼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올해 1분기는 사실 지난해 4, 4분기가 증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가바닥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가바닥을 좀 확인했던 시점이라 보고 있고 올해 1분기는 그 가바닥을 재확인하면서 추세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지 가늠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4분기는 좀 추세 전환을 깨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결국 중요한 논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2분기 이후에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물가. 사실 이러한 패턴 변화가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정책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정책금리를 올린 것보다 물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통제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지만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드디어 정책금리를 올리는 게 지표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동안 이축됐던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2월 PC, 특히 코어 PC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했을 때 4.6%가 나왔거든요. 근데 연준의 정책 금리는 5%이기 때문에 드디어 5%를 하회하는 4.6. 왔네요. 예. 보통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양액값의 실질 정책 금리 구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이런 구간에서 사실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양액값의 실질 정책 금리 구간에 들어선 게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2분기 증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명확하게 드리는 게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듣기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이번 달이라도 4,30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라고 하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지금은 2,500선이지만 그 이전에 이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관련된 이제 발언을 하기 이전까지를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좋을 때 우리나라 2,400선을 최소한 지켜주려고 하는 그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들려오는 뭐 이제 은행에 대한 파산 뭐 이런 네. 거 좀 저는 좀 두렵거든요. 네. 사실 뭐 뱅크런 얘기도 막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2008년도 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꺼진 불도 다시 보죠. 네, 맞습니다. 서브프라임 무기지론이 또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도 네. 들어서 아직까지는 저는 투자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리스크가 해결된 게 네. 눈에 보이게 해결된 건 없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근데 그런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좀 분위기가 아무래도 네. 이제 업계에 좀 오래 계시고 이런 계속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말씀도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식이 전반적인 기관에서 매니저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위험자산들 가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여전히 이게 추세적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액션을 좀 못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은행권 불안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핵심 문제를 신속하게 정책 대응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나 CS 사태 그리고 독일의 도이치방크 사태 네네. 이러한 사항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과거 니먼 사태 때도 핵심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증시가 안정을 찾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 나타났었거든요. 이후로 한 3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완전 리먼 터지고 완전 이제 네. 그때부터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었고. 제가 니먼 사태 때 얘기 좀 드릴까요? 네, 이거 알아두시면 재밌겠네요. 좋거든요. 네, 2008년도 때 네. 니먼 사태 원인은 이제 모기지 업체에서 발생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 대응했던 게 9월달, 2008년도 9월달이죠. 그때 이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고 그해 연말에는 제로금리까지 수준으로 내려왔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하락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2008년도 12월에 모기지 채권 5천억 달러를 매입한다는 안을 포함한 QE를 맞아요. 선언한 이후에 그 다음 달부터 실질적으로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2009년 3월 전후로 증시는 저점을 확인하고 안정 찾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니먼 사태의 발생 원인,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탈락됐던 부분이죠. 나라에서 사줬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 양적 완화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미국도 사실. 네. 그때 괜찮습니까? 당시는 뭐 네. 코로나 때 돈을- 돈 그렇게 푸는 것처럼 지금 네. 혹시 이런 위기가 터지면 지금 돈 풀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이거를 네. 좀 구분하긴 해야 돼요. 네네. 무작정 정책 대응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안화 정책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네네. 결국 은행권을 중심으로 그 발생 원인에 대응하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을 풀었다고 하기에는 그게 이제 급격한 위기를 발생하고 나서 그때 들어갔던 돈의 성격과 좀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은행 산업권에 대응하기 위한 정도의 어떤 수단을 활용했다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제 표현이 너무 저렴했네요. 돈을 풀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예.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다 네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틀리진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분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유동성이 긴급적인 부분들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정도로 이제 제한적으로 풀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장적인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걸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때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네네네. 계시면. 네. 그렇군요. 전문가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뭐 많이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심각하거나 그런 생각 아니에요. 네네네, 투자에 맞습니다. 좀 마음을 열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더 이제 주변에 좀 많아지고 있다. 뭐 저도 이 정도까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가 또 있다면서요. 이거 한번 네. 좀 짚어주고 가시죠. 사실 이번 주 뭐 많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지만 12일 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당히 그쵸. 중요합니다. 예, CPI 지수죠. 네. 예. 근데 이게 다행히도 사실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 마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5라는 숫자를 지금 현재 예상치가 접근한 걸 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 숫자라고 하면 네. 증시는 좀 환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상치가 5.1에서 5.6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는데 그러네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이 근원 PC를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쪽이죠. 근원 네. CPI 지수. 만약 이제 저거를 주목한다고 하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또 매파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좀 피어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기름값이 또 급등을 해가지고 네네. 그런 요소이기도 네.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원유값이 최근에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물가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좀 나중에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에는 그게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네네. 일단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1분기 발표되는 물가를 포함한 경제 지표들은 사실 좀 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분기에 해당되는 올해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해당되는 경제 지표들은 좀 튈 수밖에 없는 상이라서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추세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월별 발표, 특히 올해 1분기 때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지난해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상품 가격 중심으로 물가 오름폭이 줄었는데 영향을 줬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 특히 주거비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물가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근원 CPI가 전월보다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6에서 5로 숫자가 바뀌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앞에 짜리 숫자겠죠? 네. 예, 예.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아니, 때문에 연준에서 말하는 2%대는 언제 오른다는 겁니까? 이게 올 수는 있을까요? 예,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어느 있는데 순간 급격하게 좀 떨어질 때가 또 오겠죠. 네, 예.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상반기보다는 네네. 좀 빨라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 중요한 거는 6에서 5로 바뀌는 이 첫 번째 숫자가 바뀐다는 게 이번 주에는 큰 의미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CPI 지수는 꼭 좀 확인해 보시는 네네네. 한 주로 네. 생각하시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 정도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이 또 벌써 다 돼가지고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남중 송연구위원님이 너무 부드럽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 잘 자요 하면 잘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부드럽게 네. 해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네,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또 대본에도 제가 막 없는 질문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다 왜냐면 제가 궁금하고 제가 듣고 네. 싶은 얘기를 저는 듣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두 다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또 방문해 주시면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